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목요일 펜앤뉴스입니다. 북한 리성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냉면 발언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 당시 리성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우리 기업 총수들에게 이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라고 말했다는 것인데요. 이 내용 29일 국정감사에서 나왔고 당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그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다. 직접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다.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다라면서 이 냉면 발언이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역시 국정감사장에서 자신이 이 재벌 총수들에게 전화로 확인을 했는데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말했다면서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한 겁니다. 참, 이에 대해서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홍 원내대표가 기업 총수들에게 입조심하라고 사실상 협박을 한 것이라며 홍 원내대표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말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리성권 위원장은 참 이 사람은요, 우리나라를 향해서 상당히 고압적인 자세를 취해왔었는데요. 회의에 3분 지각한 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향해서도 관념이 없으면 시계가 주인 닮아서 저렇게 떨어진단 말이야 라고 힐난을 했었죠. 평소에 우리 정부가 이 북한의 이런 무례한 태도를 분명하게 꾸짖고 또 문제 삼았다면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리고 있는 기업 총수들이 수모를 겪었다는 논란 아예 생기지 않았을 거란 생각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작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로 하는 도발은 예외였나 봅니다. 따르지 않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 보시기 전에 엄지 위로 치켜든 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먼저 주요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2019년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제성장률이 2%대로 떨어졌지만 내년 예산은 무려 9.7%가 늘어난 470조 5천억 원을 책정해 포용 성장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패널 브리핑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 경제는 어려웠지만 수출은 호조를 보여 세계 6위를 기록했다고 말했는데요. 수출의 중심인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의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디램 가격은 폭락했고 자동차 산업은 노조의 파업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는 정당한 사유라며 14년 만에 관련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분위기가 달라진 대법원의 판결을 짚어봅니다.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우린 양심이 없어서 군대를 갔냐며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패널 대담에선 병역 거부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김영길 바른군인권센터 대표를 만나봅니다. 미국 재무부가 지난 9월에 이어 또다시 대북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북한이 여전히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을 조달할 위험이 있으니 대북 제재를 준수하라는 경고입니다. JTBC에서 어제 보도한 세컨더리 보이콧 관련 내용에 대해서 시청자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생길 수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패널 현장에서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종교 언론자유 수호를 위한 범국민 대회를 현장 취재했습니다. 패널 퀴즈쇼와 함께 오늘 뉴스 마지막 인사 때에는 깜짝 이벤트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 이 작년 시정연설에선 촛불 집회가 나라다운 나라를 찾는 시작점을 만들어줬다 이러면서 대기업 주도의 경제 성장이 아닌 소득 주도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자, 오늘 연설을 좀 살펴보니까 소득 주도 성장이 그 추진이 가지고 온 실업자 110만 시대와 성장률 폭락 등 이 최악의 경제 상황은 뭐 시작 단계여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넘겨버리시고 세계 6위의 수출 대국을 이뤄냈다 이런 말만 강조하시던데요. 수출의 80%를 책임진 그 주역인 대기업은 그 말은 쏙 빼셨더라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펜앤뉴스 첫 소식은 김민찬 기자와 함께 오늘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분석해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일단은 내년부터는 포용적 성장을 하겠다고 선포를 했는데요. 네. 저희가 어제 페넷뉴스에서 소비와 생산이 모두 줄었다는 소식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예. 그래서 오늘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은 빼시고 앞으로는 포용적 성장을 하겠다는 새로운 이름으로 리프레임을 하셨는데요. 예. 근데 문 대통령은 포용적 성장이라는 게 IMF나 또 OECD 같은 국제기구에서 추천을 하는 그런 성장 방식이다라면서 우리도 포용적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내용은 상당히 다릅니다. 저희가 뭐 그러면은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OECD에 나오는 포용적 성장과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포용적 성장이 다르다 이건가요? 네, OECD나 IMF에서 얘기하는 포용적 성장은 크게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도입해서 경쟁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과는 상당히 상반됩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란 게 결국에는 해고를 쉽게 하고 채용을 쉽게 하겠다 그런 건데요. 정반대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는데 이거는 현재 뭐 대한민국이 가장 잘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그렇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소득층 젊은이들에게 경제적으로 가능한 주택 공급을 늘려라. 근데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을 사지 못하게 오히려 융자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상반돼. 집값이 너무 올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국제기구에서 얘기하는 거는 필요한 부분의 복지를 강화하라. 그래서 타겟을 해서 복지를 해야 된다.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도 얘기하셨고 지금까지 추진해온 복지 방식은 보편적 복지죠. 보편적인 다 복지죠. 주는. 네. 그래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름만 같고 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또 어떤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까? 저희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자, 네. 3번 카메라로 좀 잡아주시죠. 네.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뭐 성장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수 서민들의 삶은 힘겨워졌고 양극화가 극심해졌다. 예. 그렇기 때문에 포용적 성장을 이제부터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근데 사실은 올해 추진해온 소득 주도 성장으로 인해서 서민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양극화가 더 심해졌죠. 예. 올 상반기 가계 소득을 보면은 상위 1, 2분위는 뭐 비슷하거나 좀 올라갔는데 3, 4, 5분위의 실질 소득이 전부 마이너스로 내려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양극화가 심해졌고 또 소득은 주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양극화와 경제 성장과는 딱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잘 사는 나라일수록 양극화가 더 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체 이거 평균 소득은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네. 오히려 아주 못 사는 최빈국의 경우에는 다 못 사니까 가장 못 사는 사람이나 좀 가장 잘 사는 사람이나 그 간극 자체가 좀 좁죠. 그렇습니다.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또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불평등과 불공정이 뭐 지속 가능한 발전을 막고 있다. 근데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그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또 인천공항공사 비리. 같은 곳에서도 협력업체도 재직자 인맥 채용 비리 의혹이 잇따라 나오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모순되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가 포용적 성장을 해야 되는 가장 근거로서 제시를 했습니다. 또 어떤 얘기가 담겼는지요? 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 1년 6개월 동안의 어떤 시행착오는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이고, 그래서 뭐 경제 기조를 바꿔가는 과정에서 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뭐 생겨나는 거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변화의 고통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자영업 뭐 폐업률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소상공인들이 힘들다는 뭐 뉴스가 뭐 연일 터지고 있는데 그런 거는 뭐 우리가 일단은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감내해야 한다. 그렇게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참 남 얘기는 쉽게 하십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되고 고통을 분담하고 함께 이겨내겠다고 했는데 그 고통을 분담하고 함께 이겨내는 주체가 누구냐? 결국에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또 서민들이기 때문에 그 폐해가 그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 밖에도 또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저희가 이게 좀 준비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수출로만 보면은 우리가 세계 6위다. 아주 큰 위협을 달성했다고 했는데 이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게 사실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이 전체 수출액의 거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대기업 중에서도 이 반도체와 자동차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반도체와 자동차가 요즘 굉장히 큰 위기를 겪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윤희성 기자의 보도 보고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산업 전반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2년째 삼성전자의 반도체 수출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1일 글로벌 반도체 시장 조사 업체인 디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10월 대용량 컴퓨터에 들어가는 8GB 디램 평균 고정 거래가가 7.31달러로 지난 9월보다 10.74% 폭락했습니다. 벌써 몇 년째 업계는 반도체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었는데 드디어 실질적인 지표로 나타난 것입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 호황이던 반도체 경기가 침체로 돌아서면서 외환위기에 무너졌던 과거 경험을 생각하면 최근 가격 하락세를 보이는 반도체 시장의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도 우리의 산업 구조가 크게 변하지 않았고 최근 반도체를 뒷받침하던 자동차 업계도 씨름하고 있는 상황까지 감안하면 심각한 경제 위기가 도래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반도체와 함께 우리 수출을 주도한 한 축인 자동차 산업에서는 이미 경고음이 크게 울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힘을 얻고 있는 노동조합이 안 그래도 어려운 현대차를 궁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으로 생산량을 줄이고 있는 현대차는 최근 노조가 꺼내든 파업카드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광주시장이 만들어낸 일자리 정책인 광주형 일자리 프로젝트에 반대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공장 간의 경쟁 자체를 부정하는 노조의 태도는 결코 칭찬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평균 연봉이 1억 원에 육박하는 현대차 생산직 임금의 절반만 받고 일할 수 있는 현대차 공장을 광주에 유치하고 이 공장에서 연봉 3천만 원대에 일하는 광주 시민들에게는 세금으로 복지를 제공한다는 광주형 일자리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현대차 노조는 경쟁 공장이 생기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펜앤뉴스입니다. 네, 방금 윤희성 기자의 보도도 보셨지만 이 반도체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반도체, 자동차 다 위기인 건데 문재인 대통령 수출을 너무 믿고 계신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뭐 수출이 뭐 하여튼 금액은 뭐 지금 그 무역 수지가 흑자가 나고 있고 예. 뭐 수출이 뭐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 경제가 아직은 건실하다. 그걸 근거로서 사용하시는 데는 사실은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우리 수출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또 9월 수출 물동량 지수를 봐도 화학 제품하고 자동차 부품이 19.9%, 또 17.6% 감소했는데 반도체만 10.4% 상승을 하면서 그걸 상당히 수출을 견인을 했고, 예. 그 다음에 상반기 우리나라 30대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보면은 반도체,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다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제 상황이 정말 안 좋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 2%대로 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내년 예산은 무려 9.7%를 증액해서 470조 원대를 지금 신청을 해놓은 그런 상태죠. 그렇습니다. 예. 작년보다 9.7% 이제 상승을 한 거고요. 네. 굉장히 큰 폭의 상승입니다. 특히 일자리 예산을 22% 증액했는데 작년 18조 3천억 원에서 예. 23조 5천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이제 작년에 추경도 또 했습니다. 작년에 추경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예. 근데 작년에 그렇게 몇십조 원을 투입을 했는데도 예. 사실은 실업자가 지금 뭐 100만 명을 넘어서 110만 명이 110만 명을 또 넘어서 예. 외환 위기 이후 최대의 지금 숫자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저희 펜엔에서 뭐 공공 일자리 몇만 명 늘린다 봤는데 뭐 완전히 그 통계 주도형 성장을 네, 하시더라고요. 뭐 대학 강의실 뭐 전등을 끄는 사람을 1000명을 예. 뽑고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 지금 일자리 예산이 효과가 있을지 상당히 뭐 전문가들도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470조 원이 넘는 이 예산 어디 또 쓰입니까? 그리고 연구개발 예산으로 19조 8천억 원에서 작년 예.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지금 내년에 자료를 지금 떴는데요. 네. 예. 올해 19조 8천억 원이 투입됐었는데 내년에는 뭐 20조 4천억 원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글쎄요, 뭐 연구개발이라는 게 뭐 민간에서 주도해서 하는 거지, 예. 뭐 정부에서 뭐 돈을 투입한다고 해서 뭐 결과가 뭐 탁탁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뭐 그건 혁신 돈만 넣으면 성장을 되는데요. 위해서 예. 연구개발 예산을 뭐 투입한다고 하는데 예. 사실은 지금 뭐 택시업계의 어떤 카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도 다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규제가 사실 이건 워낙 안 어떻게 되면서. 생각하시면 네. 되냐면요. 작년, 그러니까 2017년에 작년 예산을 이제 잡을 때 4차 산업 관련 예산을 갖다가 한 1조 몇천억 원인가를 배정을 하셨는데 지금 보십시오. 우버 관련한 거 다 막혀버렸죠. 이번에 뭐 카카오 택시가 카카오 카풀 제도 한다고 그랬는데 또 막아버렸죠. 이런 식으로 4차 산업과 관련된 어떤 뭐 정책을 좀 추진해보려고 하는데 다 막히고 있습니다. 이러니 뭐가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겠습니까? 계속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지금 표에는 예. 나와 있지 않은데 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 뭐 안정자금을 뭐 2조 8천억 원 정도, 약 3조 원 정도 투입한다고 하는데 예. 글쎄요, 사실은 이게 뭐 최저임금 인상을 무리하게 안 했으면은 예. 이런 일이 없는 거고, 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자금이 투입이 돼가지고 뭐 지금 현재 일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익을 볼 수 있겠지만은 네. 이미 해고가 되신 분들. 그렇죠. 그다음에 미리 또 다 정리가 됐었죠. 네,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도 뭐 인터뷰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예. 최저임금 인상은 사실은 인사이더들, 이미 취직이 돼 있거나 보호되는 사람들한테는 이익이지만은 아웃사이더들, 특히 젊은이들, 새롭게 취업 시장에 진입하려는 사람들한테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제도다. 오히려 그런 분들을 피폐하게 하는 제도라고 비판을 한 적이 표를 있습니다. 좀 계속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예. 이게 뭐 워낙 뭐 예산이 증액된 게 많아서 뭐 몇 예. 가지 눈에 띄는 것만 뽑은 건데, 또 저소득 가구 뭐 근로장려금을 뭐 1조 2천억 원에서 3조 8천억 원을 늘리는데, 올해까지는 뭐 166만 가구를 지원했던 거를 예. 뭐 334만 가구로 뭐 크게 늘렸습니다. 예, 뭐 돈을 주는 건 좋은데 네. 그 재원 마련이 이제 문제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뭐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예산도 많이 예산이 뭐 늘었군요. 예. 11조에서 12조 7천억 원으로 뭐 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여튼 복지가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밖에 뭐 네. 다른 예산 좀 늘어난 게 있는지요? 그다음에 이제 SOC가 올해보다 50% 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예. 8조 7천억 원이 늘고, 음. 글쎄요, 뭐 SOC 뭐 이번에 뭐 새만금 태양광도 한다 그러는데 그렇죠. 거기에 투입이 되는지 뭐 정확히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하여튼 증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2%대까지 지금 추락해 있고 더 네. 떨어질지도 모른다 이렇게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네. 예산을 이렇게 무조건 많이 늘리시는 게 과연 괜찮을지 그렇습니다.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최근에 코스피 수치가 많이 빠지고, 예, 또 분기 경제 성장률이 0%대를 계속 지금 연달아서 그렇죠. 하지 않았습니까? 0.6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사실 전문가들은 내년 초쯤에 우리가 외환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많이 절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왜냐하면 예. 외국인 투자자 이렇게 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재정 지출이 늘고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자금을 급속하게 뺄 수 있기 때문에 외환 위기 가능성도 충분히 지금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이 경제 정책 좀 잘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그 경제 수장이 교체될지도 모른다. 뭐 그런 얘기도 살짝 드리더라고요. 일단은 김동연 부총리는 교체가 되는 걸로 거의 지금 확실시 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장하성 실장은 지금 고려 중인 것으로 현재 보도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네. 추가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차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병역 거부. 그 앞에다가 양심적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양심적 병역 거부. 글쎄요, 뭐가 양심적인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양심적 병역 거부 판결에 대해서 14년 만에 대법원의 판결이 뒤집어졌습니다. 관련 내용 조준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 소위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입대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2004년 대법원 판결을 14년 3개월 만에 뒤집은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 씨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다수 의견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에 환송했습니다. 오 씨는 1, 2심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가 처벌 예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004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의 병역 거부 사유로 내세운 병역 거부에 대한 종교적 신념, 즉 소위 양심적 자유가 병역 의무라는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인정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죄 의견을 낸 김소영, 조희대, 박상옥, 이기택 대법관 등 4인은 기존 법리를 변경해야 할 명백한 규범적, 현실적 변화가 없음에도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한다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김소영, 이기택 대법관은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해결해야 할 국가정책이 문제라며 이 사건은 헌재 결정으로 사실상 위헌성을 띠게 된 현행 병역법을 적용해 서둘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제에 대한 국회 입법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다며 다수 의견을 반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올해 6월 병역 거부자들과 일선법원이 낸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 입법안을 마련하라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조희대 박상업 대법관도 다수 의견을 심사 판단 기준으로 고집하면 여호와의 증인 신도와 같은 특정 종교의 특혜가 될 수 있다며 이는 양심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고 정교 분리 원칙에도 위배돼 중대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페넷뉴스입니다. 참 이번 대법원에 8대 4로 결판이 나긴 했는데요. 이번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펜앤대담에서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를 모시고 어떤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판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군의 안보력에 커다란 펑크가 났다. 안보에 문제가 생긴다. 예. 외부적으로 오늘 11월 1일부로 우리가 어떤 정찰 감시라든지 우리의 무기가 오늘부터 이제 무용지물이 군사 합의서에 의해서 오늘부터 지금 그렇죠. 평화 회의기, 그러니까 모든 적대행위가 금지가 되게 되죠. 그렇죠. 예. 외부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필이면 오늘 그날에 우리 내부적으로 네. 병력 문제가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은 한 그런 날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가장 큰 문제점은 아마 제가 오늘 잠시 여기 오는데도요 택시를 잠깐 탔는데 막 택시 운전사가 막 붕괴를 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화를 내시던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누가 군대 좋아서 자기 아들 2명이 다 군대에 갔는데 우리 아들 군대 보내놓고 좀 보내는 건데 실수한다. 잘못했다. 우리 아들한테 엉망 들을 수 있다. 예. 또 그런 문제 하고요. 저한테 오늘 하루 종일 전화벨에 불통이 많이 났는데 예. 지금 군대 근무하고 있는 이 친구들이 내가 군대 줄 잘못 썼다. 지금 이제 당장 이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 정도로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이라고 하는 게 국방의 의무,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인데 이거 자체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 의미가 완전히 퇴색돼 버렸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이 사람들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심적. 저는 글쎄요, 저도 분명히 군대를 갔다 왔고 저는 군을 오히려 지원해서 이 장교로 복역을 했었는데 저도 양심이 있거든요. 근데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하니까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 가장 분노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용어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군대 가는 사람은 양심이고 그럼 군대 가지 않은 사람은 비양심이냐. 예. 이 문제가 지금 가장 심각하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좀 정리를 좀 하고 싶네요. 네. 이분들은 분명히 양심적 병력 거부가 아니고 종교적 병력 거부입니다. 종교적 병력 거부다. 오늘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꼭 집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종교적 양심에 대해서 그게 대해 정당하게 인정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양심적 병력 거부가 아니고 분명히 이야기하면 종교적 병력 거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그런 거고요. 조금만 내부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면 이것도 안 맞습니다. 어떤 형태인가 하면 여호와의 증인 안에 내부적으로 군대에 가면 왕따를 시키고 감옥 가면 영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내부적 사정이에요. 그 종교단체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어쩌면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그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쩌면 강압적 병력 거부가 아니냐. 그렇게 우려될 정도로 이 용어 선택 문제가 이번 기회에 좀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지금 보이십니다. 지금 우리 조준경 기자의 보도에도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 그런 헌재의 권고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거가 결정이 되기도 전에 지금 이런 판결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번에 이 대법원 판결이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현역 복무하는 사람과 내년에 대체복무제가 될 내년 12월 31일까지죠. 그때까지 대체복무제 되기 전까지 그때 근무하는 사람들이 지금 붕 떠버렸습니다. 그렇죠. 다 연기하겠습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현역 복무하는 사람도 지금 당장 내일 아까도 오늘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지금 제 양심에 복무에 제한됩니다. 그럼 저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농담 아닌 농담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제일 이번에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이 필요하면 집행유예를 시킨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번에 아예 판결을 내버리는 바람에 내년 12월 31일까지 지금 붕 떠버린 거예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특히 문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이걸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인데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심각한 우려사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가 좀 이렇게 제대로 서기 전까지가 문제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대체복무제가 나와도
이게 좀 대체복무로 하면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지금 이 대체복무제 문제가 네. 어쨌든 이제 국회에서 또 하나 국방부에서 이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이번 그 대법원 판결 이후에 가뜩 설계를 잘못하면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지금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네. 이제 이걸 뭐 대법원 판결이 분명히 보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봐가지고 헌법 20조 정교분리의 원칙이 분명히 어긋날 정도로 예. 이게 헌법상에 있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했기 때문에 이러지도 예.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그러면 지금 이왕 이렇게 판결받는 그럼 어떻게 하면서 이걸 해 나갈 것인가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고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문제인데 제일 첫 번째 지금 국방부에서 교정 제도를 통해서 대체복무제를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교정 제도를 하면 그 교도소 지역에 있는 그 근무하는 문제인데 그게 지금 한 10대 1 정도 되거든요. 예. 그 정도로 지금 경쟁률이 치열한데 지금 국방부에서는 그것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자기들이 조건을 내세웠어요. 나는 국방부가 아니면 다른 데서 근무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국방부 자체적으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예. 그걸 수용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번에 설계를 잘못해버리면 이번에 대체복무제 문제를 국방부나 국회에서 설계를 잘못해버리면 완전 병리체제가 완전히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대체복무제 설계하는 문제를 교정직뿐만이 아니라 예. 현역 복무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공감을 가질 수 그렇죠. 있는 예. 그런 제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후방 지역에 있는 지뢰를 제거한다든지 또 아니면 그 유해 발굴 활동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복무제를 한참 이렇게 좀 강하게 해가지고 누구나 보더라도 현역 복무자 사람들이 그 형평성을 느낄 수 그렇죠. 있도록.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만큼의 헌신이 좀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게 또 해야 되고요.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는 이 소수자 문제를 우선으로 혜택을 너무너무 이익을 줬습니다. 그러면 대다수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박탈감을 느끼실 거예요. 네. 그 소수자 보호를 위해서 대다수에 있는 국민들이 희생과 이제 강요를 이제 억지로 이제 희생을 강요당하게 되는 거죠. 군대에 예. 가야 되니까. 그게 돼서 박탈감 오기가 너무 심각할 텐데 예. 저는 이번에 국방부나 우리 사회에서 현역 복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군에 복무하고 난 이후에 가산점 제도를 준다든지 이것이 반드시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최소한 그렇게라도 된다. 그렇죠. 그럼 누가 군대 예, 가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런 일단 뭐 대법원의 판결 자체가 완전히 확정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게 이게 파기환송심이니까요. 다시 한번 또 재판을 해야 되겠죠. 그때는 어떻게 될 수 있는 뒤집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건 대법원에서 예. 아예 꼭 집어서 예. 여호와의 증인 특정 종교를 지칭하면서 이것이 정당한 판결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 지금 다시 이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판사 구성을 다시 바꾸어 가지고 다시 하자는 이상 이 판례이기 때문에 예. 다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그렇군요.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지금 그분은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끝입니다. 없군요. 아, 예. 정말 그러니까 이건 그만큼 이제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참 걱정이 큽니다.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 재무부가 지난 9월에 이어서 또다시 대북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북한이 여전히 이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을 조달할 위험성이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 세계를 향해서 대북 제재를 좀 준수해라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양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재무부가 또다시 대북 금융거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 9월 주의보가 나온 지 불과 한 달여 만이어서 주목됩니다. 미 재무부 금융범죄 단속반은 10월 31일 발표한 금융거래주의보를 통해 북한이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가 회원국 등에게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위험 요소로부터 국제사회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의 대응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범죄 단속반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의 공개 성명은 북한과 관련한 금융 확산 위험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도 명시한 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관련 대북 제재 결의의 주요 내용과 함께 미 대통령 행정명령에 근거한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실의 독자 제재 조치 등을 약 4페이지에 걸쳐 상세하게 소개했습니다. 미 재무부 금융범죄 단속반은 자금 세탁 방지 국제기구의 결정에 근거해 매년 두세 차례 미국의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북한을 포함한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과 4월 이후 약 5개월간 주의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1년 주의 조치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로 상향 조정돼 7년 넘게 리스트에 올라 있습니다. 당초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에는 북한 외에도 이란이 함께 지정됐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2016년 주의 조치국으로 하향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이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만이 1년 넘게 대응 조치가 필요한 유일한 나라로 남아 있습니다. 한편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31일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가 주최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 전략 토론회에 참석해 자신이 현재 공직에 있지 않다면 북한에 관해 교활한 악마라고 썼을 것이라며 취임 전에 주장했던 선제 타격론을 여전히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페네뉴스입니다. 저희 페네뉴스에서 어제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우리나라에 행할 것이고 이것을 미리 눈치챈 외국인들이 주식을 투매하고 있다. 뭐 이런 루머가 돌고 있다는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정부에서 이런 루머를 확산하게 되면은 이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것이다, 단속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었는데요.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사에서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JTBC가 보도한 내용은 오히려 시청자들이 듣고 나서 이게 뭐지? 하면서 혼란만 야기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홍준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JTBC가 31일 한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미 재무부 사실 아니다 라는 제목을 통해 마치 미 재무부가 한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는 없다는 식으로 단정지어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미 재무부 공식 답변 어디에도 JTBC의 보도처럼 아니다라는 단정적인 표현은 없어 시청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가 확고하게 표현한 것은 국내 은행들과의 전화회의를 한 이유와 11월 초 시중은행 한 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는 것이 사실인지에 대해 통상적인 접촉이 장래에 있을 제재의 통보로 잘못 해석돼선 안 된다고 답변한 것입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국내 은행들과의 전화회의에 국한하여 잘못 해석하지 말라는 것이었지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단정지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에 대한 미 재무부의 정확한 답변은 구체적인 개별 접촉에 대해 공개적으로 코멘트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재 가능성 여부를 예측하거나 향후 취할 행동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라고 답했을 뿐입니다. 만약 JTBC의 한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미 재무부 사실 아니다 라는 표현이 미 재무부가 시중은행 한 곳에 대한 제재를 통보했다는 내용에 한해서라면 왜곡된 보도는 아니지만 이날 JTBC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지나치게 속도를 낸다는 이유로 우리 기업을 제재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으며 나아가 최근 들어서 한미 간의 엇박자를 의도적으로 부각하거나 미국이 우리에게 불만을 드러낸다는 식의 과도한 보도, 한 발 더 나아가서 가짜뉴스도 급증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마치 한미 관계에 문제가 없고 이는 모두 과장 왜곡된 보도 때문이라는 식의 JTBC 보도는 한미 관계에 대한 시청자들의 올바른 이해를 도울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국은 그동안 남북 경협 문제를 두고 공개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불과 사흘 전 미 국무부 초청으로 방미한 한국 외교부 출입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워싱턴에서는 사실 문재인 정부의 여러 차례 걸쳐 남북 관계에서 속도를 늦추라는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덧붙여 미국은 공개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노력을 지지하며 미소를 짓고 있지만 미 정부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상당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 매우 우려하거나 심지어 분노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미국 측의 반응을 토대로 본다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가 언제든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 자체는 충분히 나올 수 있으며 이는 단순히 JTBC의 보도처럼 한미 간의 엇박자를 의도적으로 부각하거나 과도한 보도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페렌뉴스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정규재 주필과 함께 오늘 뉴스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필님,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어떻게 보셨는지요? 글쎄,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여러 가지 보도에 의하면 김동연, 장하성 두 사람을 교체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체할 정도로 경제가 심각하다고 아마 본인도 인정하는 것일 것 같은데 네. 적어도 이 두 사람의 양대 톱을 교체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국회에서 한 연설을 보면 이건 뭐지? 완전히 이건 딴 동네 가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오늘도 계속했습니다. 근데 2017년도에도 비슷한 굉장히 그때는 뭐 더 문학적이고 과장된 얘기를 많이 했고 오늘도 얘기하는 그 문장마다가 거짓말이거나 또는 잘못 알고 있는 거거나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단순히 이제 문장의 실수도 굉장히 많고 이 청와대라는 것은 그렇게 문장의 실수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예산은 성실하게 일한 국민과 기업이 빚어낸 결실이 아닙니다. 예산은 국가가 하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내줘서 고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맞지만 근데 이건 사소한 문제고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뭐 우리는 함께 잘 살기 위한 성장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런 것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사자와 사슴이 같이 뛰노는 무슨 공원 이런 것을 예상하는 것처럼 들리죠. 근데 사자는 멸종위기고 사슴은 언제나 많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 자연 생태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함께 잘 살아가는 사회라는 것은 어떤 정책이나 어떤 정부의 말하자면 그 정책의 결과는 될 망정 그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그건 결과죠. 결과와 목표를 혼동하는 것인데 오늘 여러 가지 그 잘못된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경제 성장률이 우리와 비슷한 국가 중에서 우리와 비슷하게 잘 사는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다든가 세계가 우리의 성장에 찬사를 보낸다는 건 과거 얘기죠. 사실 이전의 얘기죠. 지금 정부의 전까지의 얘기죠. 또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졌다는 얘기는 거짓말입니다.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 이것도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에게 누가 이렇게 거짓 보고를 하고 거짓 통계를 가지고 과장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게 말입니다.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심해졌다.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다. 이런 것은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포용성장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김민찬 기자가 비교적 OECD와 IMF가 얘기하는 포용성장의 4가지 조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데런 에스모글루라고 하는 미국 경제학자가 정의한 포용성장은 그 각 요소가 사적 소유권이 보장되는 제도. 맞습니다. 누구라도 공정한 경제 질서에 따라서 열심히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가 바로 포용적 경제 성장 제도이고 지금 문재인이 얘기하는 포용 성장이라는 것은 용어의 혼동에다가 약간 착각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또는 지금 정책으로 옮기고 있는 소수의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왕창 걷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자고 하는 포퓰리즘은 착취 경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포퓰리즘이라는 이름으로 착취를 하지 마라 하는 것이 데런 에스모글루라는 사람이 포용경제 제도라고 얘기하면서 쓴 자유시장 경제 제도가 바로 포용경제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아마 포용이라는 말을 잘못 알아듣고 포용은 그저 포옹 뭐 품어주는 건가 이렇게 뭔가 언어의 혼동을 일으키면서 잘못 얘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포용과 포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언어적 혼란이 있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오늘 또 대통령의 그 예산 연설에서 보면 전혀 사실과 다르거나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언어들의 되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참 이 모글로우의 그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 그 펜앤드 마이크에서 오정근 교수님과 함께 자세히 한번 다뤘었거든요. 데런 에스모글루라고 하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꽤 부피가 있는데 제가 가져온다고 하다가 깜짝 잊어먹었는데 깜빡. 그 데런 에스모글루가 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에 포용적 제도라 함은
또는 착취적 제도라고 하면 예. 이라는 그 장절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주필님 오늘 논평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광화문 이 정부종합청사 앞에서는요 집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가짜 뉴스를 빌리로 이 현 정부에서 종교와 언론을 탄압하는 사태를 규탄하기 위한 집회였는데요. 전국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현장을 양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약 1천여 명의 시민들은 1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종교와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범국민 대회를 열고 가짜뉴스를 빌미로 종교와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문재인 정부를 강도 높게 규탄했습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종교와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좌파 언론들이 정권의 신여 노릇을 하며 자유 대한민국의 사회를 전체주의적 선전선동 여론으로 혼란케 하고 기독교를 탄압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한국 기독교는 암울했던 일제치하에서 해방과 자유를 외치며 민족적 사명을 감당했고 대한민국 건국 후 지금까지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위해 수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르면서 사회를 지탱해 왔다며 좌편향된 현재의 정치 권력과 좌파 언론이 결탁해 기독교를 탄압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간교한 책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안용훈 부산 온천교회 목사는 왕년에 가짜뉴스로 재미를 본 편향 언론들이 기독교 선교단체를 극우 세력으로 매도하고 자신과 다른 주장을 하면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목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와 양심,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다며 촛불로 정권을 교체한 경험이 있는 국민은 현 정권도 국민의힘으로 바꿀 수 있음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선량한 시민들로 하여금 정권 퇴진운동에 나서지 말게 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성창경 KBS 공영노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언론이 장악돼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렸고 급기야 이제는 마지막 남은 우파의 잠재 세력인 기독교를 가짜뉴스를 유포한다며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 위원장은 하지만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오히려 기독교가 일어서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좌편향 친북 정책과 대한민국 정체성 훼손 시도에 대해 기독교가 단합해 제동을 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춘천에서 온 조은재 기정희 씨 부부는 종교와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집회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종교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고 특별히 언론의 자유 침해받고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위협을 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오늘 여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예, 지금 언론의 자유가 지금 침해되어 가지고 가짜 뉴스라는 용어를 했지만은 가짜 뉴스로 당선되고 가짜 뉴스로 세상을 뒤집은 것이 현재 정권인데 그게 이제 가짜 뉴스라는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자기들이 자기들의 정체를 나타내는 용어를 지금 사용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이 사람들의 하는 것은 진행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진실이 더 밝혀지는 그리고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다시 이제 복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들이 이제 힘을 내고 좀 더 뭉치고 좀 목숨을 걸고 좀 감옥에 많이들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돼야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자유, 진실, 시장, 펜앤뉴스입니다. 네, 오늘은요 펜앤 퀴즈쇼가 끝나고 나서 깜짝 이벤트가 하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힌트를 좀 드리자면 오프닝과 관련이 있습니다. 펜앤 퀴즈쇼 함께 보시죠. 펜앤 퀴즈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시간 되면 배가 고프네. 식사는 하셨나요?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동문북답 살지씨 묻잖아요 지금. 은배씨 밥 3끼는 잘 챙겨 드십니까? 다시 한번
요즘 새만금 재생 에너지 태양광 사업 아시죠? 우리 말하는 거 안 들리나요? 아니 뭐 늘 그렇듯 우리는 못 들은 치 묵묵히 계속 우리 할 것만 그냥 밀어붙여. 문베이케 태양광 산 바다 온통 뒤덮고 단점 수두룩한 그 사업을 왜 하느냐 말입니다. 제가 안 설치할 수 있게 못합니까? 저 불렀나요? 찰스 씨도 그냥 설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아유 실망입니다. 오늘은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는 과연 어떤 것인가 정답구로 정해보겠습니다. 열심히 뛰고 노력하는 게 정말 최고의 에너지 아닐까요? 그렇게 뛰면 땀이 나겠죠. 짭짭한 땀은 정직한가? 저는 소금 하겠습니다. 소금! 관찰실 아니랄까봐. 저는 가장 소중한 에너지는 불, 태양이 주는 에너지 좀 있어 보이게 솔라로 하겠습니다. 솔라! 사실 가장 안전하고 효율이 좋은 에너지, 국익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에너지 다들 아시죠? 원전 하겠습니다. 원전!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우둔한 사람은 아무리 가르치고 일러주어도 알아듣지 못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입니다. 쇠계의 경읽기란 뜻의 한자어는 무엇일까요? 소금! 잠시만 보기 있나요? 보기 나갑니다. 1. 우후죽순 2. 우동사리 3. 우이독경 4. 좌불안석. 소금! 안찰스님 보통 비슷한 단어 중에 답을 섞어두죠. 우동사리는 아닌 것 같고 1번 우후죽순 솔라솔라. 문베일님 모두 앞에 우자가 있네요. 저는 제 주특기 좌를 택하겠습니다. 정답 4번 좌불안석. 문제! 최대장님 정답은 3번 우이독경 하겠습니다. 우이독경 정답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제가 방금 힌트를 하나 드렸었는데요. 이 내용 보이시죠? 지금 이 리성권 씨가 얘기한, 그 리성권 위원장이 얘기한 목구멍으로 냉면이 넘어갑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사실은 화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 우파 성향의 이용남 영화 감독께서 이 페이스북에 제안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냉면 먹는 그런 제안을 해주셨는데 목구멍 챌린지라는 이런 제목을 붙이셨는데요. 정부가 항의하지 못한 것을 국민들이 나서서 항의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 게시물 정말 몇 시간 만에 200건이 넘는 그런 어떤 공감도 막 갔고요. 막 공유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걸 좀 대국민 릴레이로 늘려보자 해서 룰을 좀 정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한 분이 이 냉면을 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자신과 생각이 같은 2명을 지정을 해서 그 2명이 또 이렇게 냉면을 먹는 장면을 찍고 그리고 지금 동영상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그거를 자신의 페이스북, 트위터나 아니면은 인스타그램 각 적어줬죠. 나라가 희경인데 목구멍으로 그게 넘어가니? 예, 이런 식으로 영상을 찍으셔가지고 올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이 시작을 하셨으니까 이용남 감독님이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최궁재 감독님, 또 이계희 선생님까지 왔는데 글쎄요, 이계희 선생님이 저를 지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냉면을 먹어야 합니다. 냉면 주세요, 이제. 거의 무거웠죠? 빨리 주십시오. 제가 뉴스를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 뉴스를 진행한 게 벌써 이게 한 19년 정도쯤 됐는데 뉴스 끝나고 냉면 먹어보는 거 처음입니다. 얘 제대로 갖고 왔네. 야, 여러분 배고프시죠? 혼자 먹어서 참 죄송합니다. 예, 일단은 식초 좀 뿌리고. 예. 리성권이 냉면이 목에 넘어갑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 그거에 대한 항의로 냉면 먹겠습니다. 자, 인증입니다. 가위로 잘라야 되겠다. 이거 참. 자, 이렇게 잘라서 예. 저는 한 번만 끊습니다. 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아니 최 부장은 나라가 엉망인데 냉면이 목에 넘어가오?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잠깐만. 냉면이 잘 안 끓어져. 여러분, 이 행사의 제목은 목구멍 챌린지입니다. 제가 재미있게 한번 제로를 들어봤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재밌게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사라집니다. 예. 저는 오늘 저녁은 이 냉면으로 좀 해결하겠고요. 제가 다음 주자를 2명을 지목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저하고 MBC에서 같이 근무하고 요즘은 정치인으로 정말 활약을 대단하게 보여주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배현진 대변인을 지목을 하고요. 또 한 명, 저희 펜앤마이크에서 이 법률과 관계된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황성욱 변호사를 지목을 하겠습니다. 이 두 분은 또 어떤 분들을 지목을 하실까요? 여러분, 목구멍 챌린지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계속 먹겠습니다.